안녕하세요. 저는 서다나입니다. 제 나이 26이 되던 날, 남편은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설계한 집, 우리가 함께 일군 회사, 그리고 제 존엄성까지. 귓가에 속삭인 단 2마디 말로 말이죠. 그 소리는 제 세상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에 담긴 도끼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최악의 적, 완전히 낯선 타인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판사가 그의 손을 들어준 직후 그가 제게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믿어주세요. 그가 제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법정의 에어컨은 차갑고 무심한 소음을 내뿜으며 제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장문호 판사는 판결을 내렸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지난 삶에 관해 밝히는 목과도 같았습니다. 제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유태준은 평창동의 빌라, 우리의 집이자 제 필생의 역작이었던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제가 수많은 밤을 새우고 커피로 버티며 일으켜 세운 건축사무소의 자산 절반도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제출한 서류들은 부풀려진 숫자와 잘 짜인 거짓말로 가득했습니다. 그 서류들은 그를 천재적인 사업가로, 저는 그저 예술적 감각에만 치중하는 비용 덩어리로 묘사했죠. 저는 그의 의기양양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뒤틀린 그 표정을 보고 저는 돈과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다고 믿었던 역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대리석에 깔린 복도로 나왔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그 바닥이 갑자기 제 미래처럼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왔습니다. 멀리 유리창 너머로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안시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새로 뽑은 듯한 벤치에 아무렇지 않게 기대서 있었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서울의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완벽하고 잔인할 정도로 영화 같은 장면이어서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유태준은 제게 몸을 숙였습니다. 우리가 기념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향수 냄새가 제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치며 저에게 궁극적인 굴욕을 안겨준 2마디를 속삭였습니다. 한심하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들이 함께 훔쳐간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끝없이 느껴지는 복도 한가운데에 부서진 채 홀로 남겨진 저를 뒤로하고 말이죠. 그 순간 제 정신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절박하게 과거에 매달렸습니다. 불과 3년 전 우리의 낡은 오피스텔 식탁 위에 빌라 설계도를 펼쳐놓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재 하나하나를 고를 때의 설렘, 거실 창으로 새벽빛이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한 집착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었던 모든 선, 제가 했던 모든 계산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와 유리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의 지도였고 우리를 위해 지은 성역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역은 더럽혀질 것입니다. 저는 안시연이 제가 디자인한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꿈꿨던 침실에서 잠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배신은 이제 주소와 우편번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시연,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눈물을 닦아주고 제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던 친구, 어느 순간 그녀의 의리는 썩어 문드러졌을까요? 함께 나눴던 대화, 웃음, 그리고 유태준 옆에서 때때로 제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았던 불안감까지 제가 그녀에게 고백했던 비밀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모든 고백은 그녀가 그에게 쥐어준 무기였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육체적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연구하고 제 약점을 찾아내 그것을 이용해 저를 조각조각 해체했습니다. 그 고급차 옆에서 기다리던 그녀의 모습은 내연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공범자의 모습이었죠. 제 정체성을 지우는 작업은 법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제 집의 벽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서재에 쓰려고 골랐던 따뜻한 느낌의 참나무 패널을 유태준이 차갑고 화려한 검은색 대리석으로 바꾸자고 고집했을 때의 좌절감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더 위험 있어 보이고
사업가다운 느낌을 주지. 그는 제 의견을 묵살하며 말했습니다. 사무소에서의 제 디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창의력에서 태어난 프로젝트들은 고객들에게 공동의 비전인 것처럼 소개되었지만 중요한 회의에서는 항상 그가 발언권을 독차지했고 저는 마치 기술 보조 인력인 것처럼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등기부등본에서 제 이름을 지우기 훨씬 전부터 제 서명과 제 본질을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는 가운데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피난처를 찾았지만 유령만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유태주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었죠. 저는 지갑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낚시 여행에서 찍은 낡은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웃고 계셨고 어린 저는 너무 큰 물고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저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유태준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려 했고 그것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로움과 버림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 가장 깊은 트라우마의 토대 위에 자신의 배신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사진을 보며 그렇게 눈이 멀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 물결처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재정적인 조작은 그의 결정타이자 그의 계획 중 가장 교활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업무 전화 사이에 항상 서둘러 서류를 가져와 서명을 요구하던 밤들이 기억납니다. 자기야, 그냥 회사 세금 관련 서류야. 날 믿어. 그는 이제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지는 그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창의적인 부분, 디자인 프로젝트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 재정의 모든 통제권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라고 제가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가 숫자들을 관리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가요? 그는 저를 지루한 회계 업무로부터 보호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올가맬 법적 그물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제국이 그의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이제 저는 여기 가칠한 페인트 냄새와 다른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밴 작은 월세방에 있습니다. 하얗고 텅 빈 벽은 제가 잃어버린 집의 따스함과 대조적으로 소리 없는 절규를 내지릅니다. 몇 개의 종이 상자에는 제 이전 삶의 잔해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 몇 권, 옷가지, 그리고 이제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 창밖으로는 수영장이 딸린 정원이 아닌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놓인 뒷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저는 재산뿐만 아니라 제 정체성까지 박탈당한 기분입니다. 저는 서다나 스튜디오 없는 건축가, 결혼 생활 없는 아내, 친구 없는 친구입니다. 이 어두운 밤, 질문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과연 싸워 지킬 만한 내 자신이 남아있는가입니다. 이 집에서의 첫날 밤은 침묵의 형벌과 같았습니다. 낡은 건물의 모든 삐걱거림,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유태준이 남긴 공허함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삶 전체에 남긴 공허함을 말입니다. 그의 두 마디 한심하긴 이라는 말이 텅 빈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저를 가만두지 않는 청각적 고문이었습니다. 종이 상자로 임시로 만든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아버지의 사진은 제 슬픔을 비추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은 황량함의 바다에서 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닻이었고 제가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제 모습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빌라는 햇빛을 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이곳은 빛을 흡수해버리는 듯 불길한 예감처럼 느껴지는 영원한 어스름 속에 저를 남겨두었습니다. 외로움은 너무나 짙어서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이 느껴졌고 숨을 쉴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굶주림이 저를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작은 정상적인 행위인 피자를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사용하던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자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발음 실수라도 한 것처럼 천천히 숫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거절되네요. 직원은 이번에는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굴욕감이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습니다. 집이나 회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저에게 행사하는 절대적이고 잔인한 통제력, 식사 한 끼라는 기본적인 것조차 거부할 수 있는 그의 힘. 저는 그가 저를 아무것도 없이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무보다 못한 상태로 빚더미와 말소된 금융 신원과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1시간은 소용없는 전화통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은행 고객센터는
대기음악과 기계음의 미로였습니다. 마침내 실제 사람과 통화가 되었을 때 그 소식은 건조하고 잔인한 충격이었습니다. 고객님, 공동명의 계좌는 법원 명령에 따라 동결되었습니다. 이런 절차에서는 표준적인 조치입니다. 감정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의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개인 카드는 법인 계좌의 부속 카드였기 때문에 오늘 아침 주 계좌 명의자인 유태준님께서 해지 처리하셨습니다. 주 계좌 명의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명의자였고 그 계좌를 채운 프로젝트들을 설계한 건축가인 저는 단지 부속품, 예고 없이 잘려나갈 수 있는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제 주위에 쳐놓은 그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숨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저를 덮쳤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설계도와 자재 샘플로 가득한 예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냥 사무실 대출금 리파이낸싱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자율을 더 좋게 받을 수 있어.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구조적 세부 사항에 정신이 팔려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을 믿어. 저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작은 글씨는 읽지도 않고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숫자 천재는 당신이잖아. 나는 그냥 벽을 세울 뿐이지. 얼마나 멍청했던가.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사랑과 동지의 미소라고 믿었던 그 미소는 이제 보니 자신의 덫을 감상하는 포식자의 미소였습니다. 모든 서명, 모든 맹목적인 믿음의 행위는 제 자신의 감옥벽을 쌓는 벽돌이었습니다. 처음에 공황 상태는 차갑고 순수한 분노의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그가 저를 굶겨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원하는 무기력한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 잊힌 주머니에 비상용으로 넣어둔 현금이 조금 있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구겨지고 거의 잊혔던 5만 원권 지폐 2장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집 테라스에서 즐기던 상쾌한 바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네온 불빛 아래서 마치 온 세상이 제 실패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낯설고 노출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부유한 삶에서 벗어난 이방인이자 익명의 존재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삶이 제 행복을 정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컵라면과 생수 한 병을 계산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제 눈은 잡지 진열대에 멈췄습니다. 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잡지 표지에서 저는 그 사진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작년 자선 갈라에서 찍은 유태준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저는 안시연이 디자인해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다시 그리는 비전허리 유태준 대표였습니다. 저에 대한 언급, 제 이름, 제 기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팔에 걸린 장식품에 불과한 것처럼요. 깊은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저를 지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역사에서도 저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일한 영웅이 되도록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불의는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공개적이었고 반짝이는 종이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찬장에서 찾아낸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 물을 끓이는 동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상류층 친구 중 한 명인 민하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다나야, 두 사람 얘기 들었어. 안타깝다. 태준 씨한테 들었는데 회사 재무 문제 때문에 많이 복잡했다며. 그 사람도 마음고생 심하더라. 너도 괜찮길 바라. 저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마음고생. 그 단어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마음고생 따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전 가장 친한 친구와 제 집에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겠죠. 민하윤의 문자는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충성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을 선택했고 그 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사교계, 저녁 식사, 행사, 피상적인 우정,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저는 냄비째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어두운 뒷골목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서서 말이죠. 소금과 방부제 맛은 제 새로운 현실의 맛이었습니다. 종이 상자 중 하나에는 제 건축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제게 영감과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책들이었죠. 책을 펼쳐 위대한 거장들의 작품에서 위안을 찾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일까? 회사도, 프로젝트도, 명성도 없는 건축가. 유태준은 제 재산뿐만 아니라 제 재능에 대한 자신감까지 훔쳐갔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빌라의 모든 선을 그었던 바로 그 손. 평생 처음으로 그 손이 쓸모없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학적인 심정과 절박함이 뒤섞여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제 포트폴리오, 제 디자인 파일들, 수년간의 제 작업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다운로드하려고 했습니다. 화면이 깜박이더니 차갑고 단호한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접근 거부됨. 귀하의 자격증명이 해지되었습니다. 목에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던 겁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저를 고립시키고 모든 탈출로를 차단하며 제가 제기할 어떤 도구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적인 말살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사라지기를, 그의 성공담에 잊힌 각주 속 유령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번개처럼 한 가지 기억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설계도. 그가 통제하는 디지털 파일이 아니라 빌라 디자인 초기 단계에 제가 손으로 직접 그린 원본 스케치들. 저는 그것들을 다른 개인 프로젝트들과 함께 낡은 판지통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에 들뜬 긴급함으로 옷과 책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을 열고 정면에 첫 번째 스케치를 펼쳤습니다. 흑연 연필로 그린 선들은 불완전했지만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의 흥분, 무에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는 감각을 기억했습니다. 그 집이 제 머리와 영혼에서 태어났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돈으로 살 수 없고 그의 거짓말로 지울 수 없는 것이었죠. 저는 설계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닳고 누렇게 변한 종이가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그리고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폐허와 굴욕의 한가운데서 제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절망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감정,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와 뒤섞였습니다. 그는 콘크리트와 유리 구조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차가운 대리석도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것, 이 창조하는 능력, 이 불꽃, 그것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기하기 위해 그의 회사나 그의 이름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필 한 자루와 종이 한 장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심하다는 말은 여전히 아팠지만 처음으로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잃었지만 어쩌면 진정한 제 보금자리를 찾기 직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은 조용한 굴욕과 관료적인 절차들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모든 전화 통화는 저의 새롭고 미미한 존재감을 상기시켰습니다. 항소하거나 싸울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태준의 값비싼 인맥에 속하지 않는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수수한 사무실에 지친 눈을 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인 백이태 변호사는 제가 간신히 되찾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판결은 낙담스러울 만큼 빨랐습니다. 서다나 씨,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건 철옹성입니다. 모든 문서에 본인이 서명하셨어요. 모든 이체, 주식 소유권 변경, 전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나 녹취 없이 강압이나 조작을 증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법적인 게임에서 당신을 이긴 겁니다. 당신의 신뢰를 무기로 사용해서 말이죠. 그의 말은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직했을 뿐이고 그 정직함은 어떤 모욕보다 더 아팠습니다. 출구가 없었습니다. 무력감은 정맥을 타고 천천히 퍼지는 독과 같았습니다. 저는 두꺼운 유리 아래 갇혀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조용히 질식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초기의 분노는 식어버리고 체념의 씁쓸한 재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초창기에 대해 오직 성실함과 노력만으로 작은 엔지니어링 회사를 어떻게 일구셨는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다나야, 사람의 이름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절대로 더럽히지 마라.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이 제 자신의 작업과 삶을 박탈하는 문서에 더럽혀진 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짓밟도록 내버려 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치심은 어깨를 짓누르는 물리적인 무게였습니다. 저는 남은 상자 몇 개를 비우며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롭고 작은 공간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바쁘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잡동산이라고 표시된 상자맨 아래에서 저는 대학교 때 쓰던 낡은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고 키 하나가 고장나서 몇 년 전부터 쓰지 않던 것이었죠.
순전히 향수 때문에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화면이 익숙한 소음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호기심에 몇 년 동안 동기화하지 않은 오래된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수천 개의 스팸 메일을 지우는 동안 무언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빌라 아이디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둔 폴더였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막 연애를 시작하고 함께 인생을 설계하기를 꿈꿨을 때 유태준과 주고받았던 오래된 이메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행복했던 시절로 저를 데려가는 자학적인 행위로 그 이메일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수로 그 낡은 계정으로 전달된 듯한 이메일 체인이었습니다. 유태준이 안시연에게 보낸 것들이었고 최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는 거의 5년 전, 우리가 결혼하기 훨씬 전, 빌라의 첫 삽을 뜨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계획과 약속으로 가득한 내밀한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하면 곧 장애물 없이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최근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음모였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애물이었고 그의 프로젝트였으며 그들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건너야 할 다리였습니다. 배신은 훔친 키스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계산된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행복했던 기억, 모든 기념일, 어둠 속에서 속삭였던 모든 사랑해가 기괴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갈비뼈를 두드리는 심장을 느끼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메일 중 하나에서 유태준은 당시 아직 살아계셨던 제 아버지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사기꾼처럼 쳐다봐. 그는 안시연에게 썼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직함에 대해 설교를 하시더니 자신의 안전한 투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시더군. 마치 우리 집안 사람들이 역의 탈세로 돈 굴리는 것만 아는 것처럼 말이야. 그분이 뭘 아는 것처럼. 그분이 다나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어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온갖 편집증적인 생각들로 딸을 채웠을 테니. 역의 탈세에 대한 언급과 아버지의 불신은 예상치 못한 힘으로 저를 강타했습니다. 아버지는 보셨던 겁니다. 유태준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고 저는 너무 눈이 멀어 아버지의 경고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발견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깊고 날카롭게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희생자의 마비시키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명료함으로 변했습니다. 유태준이 만들어낸 한심하고 예술적으로 무능한 아내라는 서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한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맹목적으로 신뢰했던 두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속고 조종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집이나 돈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삶이 처음부터 가짜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정에서의 굴욕은 저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스터 플랜의 정점이었습니다. 제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정의를 요구하는 차갑고 명석한 분노를 말이죠. 저는 여전히 바닥에 펼쳐져 있는 빌라 설계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선들에서 제 영혼을 보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현장, 그들이 제 주위에 지은 황금 세장을 보았습니다. 저는 느리고 신중한 동작으로 설계도를 조심스럽게 말았습니다. 순간, 그것들을 찍고 불태우고 그 삶의 마지막 물리적 흔적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것들을 다시 판지통에 넣고 나중에 내다버릴 쓰레기와 함께 문 옆에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잃어버린 제 정체성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운 교훈의 상기물이었습니다. 제 창조 능력은 그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리와 손에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다시 침대 옆 탁자 위 아버지의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미소는 슬퍼 보이지 않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의심을 구식 아버지의 과보호로 치부했던 것에 대한 후회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의 방식으로 저를 보호하려 하셨습니다. 제가 유태준의 어둠을 인정할 준비가 되기 훨씬 전에 그는 그 어둠을 보셨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이해였죠. 저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에 대한 확신이 저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제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제 재능을 사용해 새롭고 진정으로 제 것인 무언가를 짓도록 격려하셨을 겁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출발점 백지 캔버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재판 이후 처음으로 어둠이 제 안에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앞길은 불확실하고 두려웠지만 이제 저는 나침반을 가졌습니다. 저의 새로운 북극성은 복수가 아니라 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의 폐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 자신, 제 경력, 제 삶을 재건하는 것. 제 이름이 희생양이 아니라 힘과 창의력의 동의어가 되는 미래를 건설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셨을 미래를 말이죠.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할지는 몰랐지만 왜 해야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 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감각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공황 상태의 부재, 고통은 둔한 메아리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날카로운 절망은 단호한 평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작은 커피 메이커로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처음으로 뒷골목을 물들이는 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러움과 버려짐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깨어나는 도시를 보았습니다. 저의 첫걸음은 일자리를 찾는 것, 제 경력을 재정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찾는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신입 건축가, 제도사, 심지어 작은 디자인 회사의 보조원 채용 공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의 회사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굴욕적인 하강이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이 제가 살았던 거짓된 호화로움보다 더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노트북으로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동안 각각의 직무 설명은 제가 얼마나 낮은 곳까지 떨어졌는지를 상기시키는 작은 알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디자인 어시스턴트, 오토캐드 능숙자 우대, 행정 업무 지원, 주니어 제도사, 건축 허가용 도면 작성 경험자. 거의 10년 전, 제 경력 초기에 맡았던 역할들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그중 3곳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제 자신의 회사 공동 창립자라는 직함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모호한 수석 건축가로 대체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강요된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아이러니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꿈이 주변에서 폐허로 변해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꿈을 짓는 것을 돕는 일자리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태준의 성공의 그림자가 제가 제기하려는 모든 시도 위에 드리워진 마이너스 숫자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제 지원서 중 하나에 예상치 못한 답장이 왔습니다. 강남의 디자인 지구에 있는 작지만 존경받는 디자인 회사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희망으로 뛰었지만 그 불꽃은 내용을 읽자마자 꺼져버렸습니다. 수석 파트너는 면접을 제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서다나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았고 당신의 재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신의 매우 공개적인 YTJ 아키텍츠와의 전문적 결별을 고려하고 유태준 대표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당신을 고용하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메시지는 정중했지만 그 속뜻은 잔인했습니다. 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가 제 기초 위에 세운 이름이 이제는 제가 출구를 찾는 것을 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업계 전체에 스며든 독이었고 제가 스스로를 변호하기도 전에 제 평판을 오염시켰습니다. 그 이메일은 제가 필요로 했던 신호였습니다. 그 과거와의 연결은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뿌리째 잘라내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문 옆에 기대어 있는 빌라 설계도가 담긴 판지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 영혼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제 순진함, 제 맹목에 대한 기념비였습니다. 2번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아파트를 나와 뒷골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쓰레기와 습기 냄새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녹슨 대형 쓰레기 수거함의 뚜껑을 열고 차분하고 신중한 몸짓으로 그 안에 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쓰레기 봉투들 사이로 떨어지면서 나는 둔탁한 소리는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행위가 아니라 포기의 행위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저를 묶어두고 있던 닻을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어깨가 조금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짐을 벗어 던진 것 같았습니다. 제 방의 침묵 속으로 돌아왔을 때 제 눈은 아버지의 사진과 마주쳤습니다. 이제 그의 미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나무 위에 집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나야, 네가 짓는 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기초가 튼튼하고 정직한지 확인하거라. 성실함이 없는 건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너진단다. 그 당시에는 단순한 인생의 교훈처럼 들렸던 그의 말씀이 이제는 예언적인 명료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유태주는 거짓의 기초 위에 제국을 건설했고 비록 그가 정상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뼛속까지 시린 확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구조는 취약하다는 것을. 제 과제는 이제 제 것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기반, 제 재능의 진실과 아버지가 제게 심어주신 성실함 위에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 그 생각에 힘입어 저는 상자 중 하나에서 값싼 메모장과 연필을 찾아냈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심찬 프로젝트나 호화로운 빌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인체 공학적 의자, 디자인, 작은 공동체 쉼터 스케치, 좁은 공간을 위한 수직 정원. 선들은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용이함으로 제 손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창의력, 유태준이 꺼트렸을까 두려워했던 제 일부가 온전하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과 사회적 기대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익명의 아파트의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소명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기념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일이 제 이전 삶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낮은 사라지고 밤이 도시를 감쌌습니다. 저의 짧은 평화의 순간은 새로운 이메일 알림음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변호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고 직설적이었습니다. 현실의 냉정한 일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다나님, 우리의 대화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혼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법적 경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담에 대한 최종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청구서의 금액을 보니 비록 소액이었지만 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현금은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고 수입 전망도 없었습니다. 아침의 결심은 이제 연약하게 느껴졌고 임박한 생존의 공포에 위협받았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다면 성실함과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설계도를 버렸을 때 느꼈던 자유는 증발하고 임박한 파산에 대한 차갑고 냉정한 계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밤의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50명을 위한 저녁 식사를 주최하고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감독했던 여자가 이제 에어컨을 켤 수 있을지 결정하기 위해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굴욕은 입안의 쓴맛이었습니다. 유태주는 법정에서 저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제 유일한 걱정이 다음 날을 살아남는 것이 되도록 저를 그런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의 승리는 완전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빼앗고 제 현재를 방해했으며 제 미래를 헤아릴 수 없는 심연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분노와 결의는 압도적인 피로와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 제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 날카로운 진동이 갑갑한 침묵을 깼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국가 코드는 유럽 어딘가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첫 본능은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잘못 걸려온 전화이거나 더 나쁘게는 어떻게든 벌써 저를 찾아낸 채권 추심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누구와도 마주할, 제 상황을 설명할, 또 다른 동정이나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끈질긴 울림이 제 신경을 꿰뚫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 기묘한 호기심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느낌이 뒤섞여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다. 체념의 한숨과 함께 저는 화면을 쓸어 넘기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전화기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약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짧은 정적이 있었고 국제전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뚜렷한 유럽 억양의 남성 목소리가 완벽하고 정중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서다나 씨 되십니까? 결혼 전성으로 불린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혼란이 커지면서 대답했습니다. 누구시죠?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말을 잇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엄청난 무게를 싣고 있는 듯한 신중한 명료함으로 각 단어를 발음했습니다. 제 이름은 선우혁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듀부아 프라이빗 뱅크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서다나 씨, 저희가 한동안 당신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네바, 스위스. 그 단어들은 제 작은 아파트의 누추함 속에서 완전히 어울리지 않게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위스에 가본 적도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분명히 프라이빗 뱅크의 계좌도 없었습니다. 제 머리는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아마도 정교한 사기,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운명의 나쁜 장난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제 세상을 멈추게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린 것은 당신의 이름으로 설정된 신탁 계좌와 관련해서입니다. 15년 전 당신의 아버지 서태산 회장님께서 설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낯선 사람이 바다 건너편에서 발음한 아버지의 이름이 빈 방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저는 영혼까지 흔들리는 확신으로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 숨이 목구멍에서 멎었습니다. 제 아버지 서태산 회장님의 이름이 제게는 지도에만 존재했던 나라에서 온 전화선을 통해 떠다니는 것은 마치 유령의 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동안 회의론이 생생한 감정의 파도와 싸웠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장난인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상처를 파헤치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사기인가? 저는 끊기 위해 제 비참함에 익숙한 침묵으로 돌아가기 위해 빨간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행가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에는 저를 머물게 하는 진정성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다나 씨, 아직 듣고 계십니까? 그가 인내심 있게 물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갑자기 초현실적으로 변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실제적인 물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속삭였습니다. 간신히 들릴 듯한 단어였습니다. 듣고 있어요. 선우혁 씨는 제 마음속 혼란과 격렬하게 대조되는 체계적인 명료함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탁 계좌, 다각화된 투자, 그리고 15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자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액수를 언급했을 때 그 숫자는 너무나 천문학적이고 터무니없이 커서 제 뇌가 그것을 처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수십억 원. 그 말이 제네바와 마이애미의 제 어두운 아파트 사이에 공중에 걸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빈 방에서 광기처럼 들리는 건조하고 기쁨 없는 소리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10만 원이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남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으로 떨리던 제 손을 내려다보며 그가 묘사하는 현실과 완전한 단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일 수 없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실수는 없습니다. 서다나 씨. 선우혁 씨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은 대단히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셨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한 매우 의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문서에는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전남편 집안인 유씨 일가와 관련된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아버님의 회사는 유태준의 아버지로부터 적대적 인수 시도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들에게서 포식자 같은 야망을 보셨고 당신의 신뢰하는 성격 때문에 당신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자금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새였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비상계획이었습니다. 그 폭로는 파도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보셨고 제 약점을 이해하셨으며 무덤 너머에서 저를 위한 방패를 만들어주셨던 겁니다. 은행가는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아이러니하게 만드는 세부 사항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25번째 생일에 연락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은행 합병 중 내부 행정착오로 당신의 파일이 잘못 보관되었습니다. 최근 감사 중에야 발견했습니다. 이 1년의 지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년. 그들이 1년 전에 저를 찾았더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집도 회사도 그 차가운 법정에서 제 존엄성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더 강력한 다른 생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나 우주가 제가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것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박탈당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교훈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태준과 안시연의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본 그의 의기양양한 미소, 새 벤치에 기대어 있던 안시연, 그들의 오랜 배신의 진실로 얼룩진 기억 속 그들의 얼굴. 하지만 제가 느꼈던 불타는 분노는 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명료함, 바다처럼 깊고 광활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순간 전까지 제 우주의 중심이었던 그들의 배신은 이제 작고 하찮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구와 주식을 훔쳐간 좀도둑에 불과했고 아버지는 제게 왕국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거짓 위에 세워진 환상이었습니다. 제 유산은 시간과 죽음을 초월하여 저를 구원할 만큼 강력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복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정의는 판사의 망치 소리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속삭임으로 도래했습니다. 선우혁 씨의 목소리가 저를 현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서다나 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양식과 구비 서류 목록이 담긴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고 집중되었습니다. 그가 볼 수는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의 미납 청구서 뒷면에 세부 사항을 적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제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벽돌이었습니다. 그는 송금, 자산관리, 안전한 재정적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행 계좌의 부속품으로 전락했던 제가 제 자신의 운명의 유일한 주인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힘은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절대적인 자유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침묵이 돌아왔지만 그것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신성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임시 침대 옆 탁자로 걸어가 그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 비밀스러운 지식을 담고 빛나는 듯한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과 굴욕의 눈물이었던 것이 이제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인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알고 계셨군요. 그리고 저를 돌봐주셨군요. 저는 낡은 액자를 심장에 대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조용한 수호자였고 제 진정한 집이 유리 빌라가 아니라 그의 사랑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유사님을 제게 드러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맑아지고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계획이 아니라 부활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자원으로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소중한 평판을 더럽힐 법적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옆 회사를 사들여 그들을 파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유혹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둡고 만족스러운 섬광이었죠. 하지만 그때 성실함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파괴하는 것은 저를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승리는 시끄럽거나 공개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개인적이며 결정적일 것입니다. 제 승리는 그들의 몰락이 아니라 저의 상승이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아름답고 정직한 것을 지어서 그들의 거짓말 제국이 본래의 모습, 즉 속이 비고 영혼 없는 구조물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행동은 자산관리사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던 지친 눈의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심장은 단단하고 차분한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다나 씨. 그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더 절박한 질문들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청구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제 말투는 우리의 마지막 대화와는 너무나 다른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톤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전액 이체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변호사님의 서비스는 필요 없지만 시간과 정직함에 감사드립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당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는 저의 갑작스러운 재산과 태도의 변화에 분명히 혼란스러워하며 더듬거렸습니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 희생자로서의 과거의 강철문을 닫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스위스 은행의 암호화된 이메일이 제 수신함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시 창가에 서서 같은 뒷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막다른 골목을 보지 않았습니다. 출발점을 보았습니다. 적대적인 미로처럼 느껴졌던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제 제 앞에 백지 캔버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태주는 제게 집 한 채를 빼앗았지만 아버지는 제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빼앗았지만 아버지는 제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한심하다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지만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고 모든 도끼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빛을 두려워하는 작은 남자의 단어였고 저는 등대를 지을 참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작은 아파트, 텅 빈 벽, 종이 상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건축 작업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설계와 건설, 사랑과 성실함, 그리고 누구도 다시는 빼앗을 수 없는 조용한 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삶. 저는 쓰레기통에 버렸던 설계도를 떠올렸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설계도는 제 머릿속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고 밝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글에 단 하나의 이름, 서다나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나 배신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물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분은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유하는 것, 당신의 가장 깊은 핵심에서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자금은 48시간도 채 안 되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너무 길어서 금액이 아니라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첫 번째 행동은 고급차나 바다 전망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단순하고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정적 학대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제 이름은 남기지 않았고 단지 다시는 어떤 여성도 투명인간처럼 느끼지 않기를 이라는 메모만 남겼습니다. 그 후 저는 몇 안 되는 소지품을 같은 종이 상자에 담아 작은 월세방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역사가 정직한 곳으로 몇 년 동안 비어 먼지가 쌓여있던 성수동의 아버지의 낡은 작업실이었습니다. 작업실은 평창동 빌라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기계 기름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파이프 담배의 희미한 유령 냄새가 났습니다. 높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공중에 춤추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었습니다. 노출된 벽돌벽은 손으로 그린 실루엣 위에 걸린 그의 낡은 공구들로 덮여 있었고 그의 엔지니어링 노트들이 금속 책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사치가 아닌 노력과 성실함의 성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 투자자에게 팔렸던 그 부동산을 시세의 2배 가격에 협상 없이 사들였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집처럼 느껴지는 세상 유일의 장소를 되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곳은 단지 제 스튜디오가 아니라 아버지가 상징했던 모든 것의 재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정문에는 헤어라인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명판이 걸렸습니다. 태산건축 디자인, 제 이름이 아닌 아버지가 제게 주신 성, 유태준이 지으려 했던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서태산을 사용했습니다. 저의 첫 고객은 저택을 찾는 백만장자가 아니라 노숙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설계해야 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재능 기부로 수락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이 아닌 아버지의 것이었던 낡은 제도판 위에서 손가락 아래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밤낮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의력은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게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 없이 제게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중요한 공간, 영혼이 있는 공간을 짓고 있었고 제가 긋는 모든 선은 제 이전 삶의 공허함에 대한 조용한 도전의 행위였습니다. 제 새로운 스튜디오 소식은 마침내 제가 떠났던 사교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그 경멸적인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친구, 미나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짜 감탄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다나야, 내 새 스튜디오 정말 대단하다. 내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 읽었어. 정말 고귀한 일이야. 그녀가 언급한 기사는 한 지역 건축 잡지에 실린 것으로
저의 인본주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칭찬하며 YTJ 아키텍츠의 특징이 된 비인격적인 기업 구조와 미묘하게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태준이 그 기사를 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 제 이름, 서시성이 그가 남겼다고 믿었던 잿더미에서 다시 떠오르고 그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명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혼란과 억눌린 분노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유태준과 안시현 이야기의 결말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대결이나 공개적인 폭발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처벌은 훨씬 더 미묘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제 집에서 살았고 이제는 집이라기보다는 능묘처럼 느껴진다는 차가운 사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배신과 탐욕에서 태어난 그들의 관계는 어떤 사랑의 진정한 기초인 신뢰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의 죄수가 되어 완벽한 행복의 외관을 유지해야 했고 속으로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훔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태준은 제국을 얻었지만 존경을 잃었습니다. 안시현은 남자를 얻었지만 영혼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안에서부터 그들의 황금 세장을 갉아먹는 조용한 녹, 느린 도덕적 쇠퇴를 겪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고객과의 미팅을 위해 운전하던 중 제 경로가 불가피하게 빌라가 있는 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향수가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속도를 줄였습니다. 집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햇살 아래 흠잡을 데 없이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유태준이 입구에 설치한 검은 대리석은 차가운 오만함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벽에서 제 영혼을 보지 않았고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에서 제 상처받은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름답지만 속이 빈 구조물, 공허한 야망에 대한 기념비를 보았습니다. 그는 건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초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여 백미러를 보지 않고 멀어졌고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제게 속하지 않는 삶의 유령을 뒤로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유태준이나 안시현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제 디지털 생활에서 그들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무리가, 사과가, 심지어 그들의 악행에 대한 인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 마무리는 그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서 왔습니다. 저는 용서가 아니라 무관심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와 무관해졌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제 변화의 촉매제였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기 위해 낡은 삶을 태워버린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종 결과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끝난 프롤로그의 악당에 불과했고 제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새로운 스튜디오 중앙, 제도판 위에는 유일하게 중요한 장식품인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으로 그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깊은 감사와 조용한 공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벽돌 벽에, 나무 냄새에, 제가 착수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성실함 속에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의 유산은 스위스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게 심어주신 가치, 마침내 제가 존중하는 법을 배운 가치에 있었습니다. 돈은 도구였고 그가 저를 위해 만든 방패였지만 진정한 유산은 정직함과 목적의 기반 위에 제 삶을 재건할 힘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풍요롭습니다. 자선관라나 고급차의 부유함이 아니라 매일 아침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고 의미 있는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며 매일 밤 베개에 머리를 뉘는 부유함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여정은 남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빛으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연필을 손에 쥐고 설계할 준비가 된 백지 설계도처럼 제 앞에 펼쳐진 미래와 함께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유태준의 배신은 제게 집을 빼앗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제 안에 집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유리 빌라가 아니라 빛과 나무 냄새로 가득 찬 작업실. 아버지가 꿈을 일구셨던 바로 그곳에, 그리고 법정 복도에서 부서졌던 여자를 돌아보며 저는 이 폭풍이 제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해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속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손에서 비워내야만 합니다. 그들은 제게 집을 빼앗았지만 기초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회사를 빼앗았지만 제 소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파괴하려 했던 단어, 한심하다는 저를 해방시킨 단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에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것인 새로운 길을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과 나누고 싶은 제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나 등기부 등본,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연약하고 잃어버릴 수 있으며 도둑맞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재산, 누구도 당신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보물은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재능, 당신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당신이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정직한 기초 위에 지으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이 침묵에 잠겼을 때 당신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창의력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유태주는 저를 아무것도 없이 남겨두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를 모든 것을 찾도록 그의 야망과 제 불안감의 무게 아래 묻혀있던 항상 제 안에 있었던 불을 파내도록 강요했습니다.